한국의 펀더멘털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의미여서 오늘 원화는 추가적인 매수세를 받으며 추가 하락을 아마 모색할 전망인데요. 오늘 또한 중국은 좀 진정됐지만 환율 부문이 시장을 얼마나 더 괴롭힐지도 궁금합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약간씩 줄어드는 것이 수치로 감지가 되고 있고요. 물론 현대차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만 어제 자동차도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 환율 탓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여전히 주요 기업들의 실적 쏟아질 텐데요. 삼성전자의 본 실적이 바로 5분 전 공개가 됐습니다. 속보를 통해 들어왔는데 전해드립니다. 영업이익은 10조 1,6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59조였는데요. 3분기 잠정치, 이건 이제 본 실적이고 이 정도 나올 거다 하는 것이 10월 4일이었던가 10월 초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것보다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나온 것 같고요. 매출액은 5조 59조 4,600억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그냥 59조 정도만 나오면서 예상 실적보다 본 실적이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더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M 부문도 한 6조 7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올리는데 일조를 했고요. 반도체 부문에서는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이 낮다는 부문별 실적도 본 실적이니만큼 확연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도요. 뉴욕 증시가 다 끝나고 나서 3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순이익, 매출액 모두 다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도 시간 내에서 급등했다는 소식, 우리 삼성전자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IT주 흐름도 궁금하실 텐데 2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들여다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많이들 좋아하고 계신 듯한데요. 전일장 한마디 요약한 것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의견입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저하고 표현을 똑같이 쓰셨네요. 중국의 울고 웃는 시장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이 40일째 순매수를 지속해줬다. 지수 상승의 견인이었다. 전일 반등하면서 2040을 회복했던 날이죠. 김혜란 연구원님은 중국의 유동성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샀던 날입니다 하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원달러 환율 때문에 업종 종목별로 뭔가 흐름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도 역시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수혜주인 항공, 운송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어떻게 될 것인가 변수로서 프리뷰 한 줄씩 또 보내주셨는데요. 최승 차장님은 미국 실적 발표에 따른 국내 IT도 주목하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본 실적이 공개됐다고 말씀드렸고, 전일임이 LG전자, 이노텍 등의 실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오늘 SDI, 삼성전기 등의 실적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 증시가 간밤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코스피도 그 흐름을 탈 거다 하셨습니다. 김영구원님은 전자결제주, 반도체 장비 업종 주목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어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섹터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중소형주에도 이제 온기가 슬슬 돌 거다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안상은 대리님은 3분기인 만큼 어닝 시즌의 실적 호전주 그리고 업종 순환매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특별히 오늘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닝 시즌이고 특별히 오늘 거의 하이라이트로 기업 실적 쏟아질 텐데 실적도 고려해야겠지만 이왕이면 환율 흐름도 좀 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적인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리뷰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40일 거래일째 순매수 이어가면서 10포인트 오른 2040.69로 마감했고요.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장마판 환율이 1,600원대 상승한 것이 외국인의 매수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3대 수는 중국 제조 호조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속에 따른 기대감을 높였고, 미국의 경제지표 혼조는 그 연방준비제도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기대를 낳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장 프리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그 키포인트로 저는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마지막으로 업종별 순환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환율에 주목해야 된다고 코멘트를 했는데 장중 1,060원대 외국인 매수가 주춤하다가 그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1,060원대 상승하자 그 외국인들의 현선물 돈반 순매수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환율이 다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국인의 수급은 어제부로 40일 거래일 연속 순매수이고 누적 금액으로 약 14조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희 유진투자증권 곽병률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그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하고 있고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에서 외국인 매수가 연속 30거래일 이상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평균 11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 테퍼링이 시행되기 전까지 코스피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정을 보일 경우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 선순환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제가 실적 개선주에 선별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업종별 순매수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IT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태양광 조선주들이 최근 주가 조정 및 주가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항공운송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항공운송의 그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 원자재 가격 하락, 여객 화물 수요 증가 그리고 주가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관점을 유지합니다. 또한 그 환율의 외환당국 갭에 따라서 어제 1,061원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IT와 자동차 쪽으로 먼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조금씩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30일에 그 현대 로템 상장이 있는데요. 현대 로템 상장에 따라서 최근 철도 관련주의 주가들이 리레이팅 되고 있습니다. 하이로 코리아라든지 대아티아이, 동양철관이 대표적인데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전차 쪽의 반등 조심스럽게 점치시면서 철도주죠 주목하자 이런 또 섹터별 전략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미리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트러스 투자자문의 신승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그래도 반등 줬던데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7개월 내 최고치를 보인 것이 긴축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한 것, 그것이 이제 상승의 원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 크게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발 지표, 글로벌 시장, 중국에 대한 우려감을 다소간 희석을 시키면서 전반적인 안도 랠리를 주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셧다운 우려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소재 업종 큰 상승이 좀 나타났고요. 오히려 이제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다소간의 착시 현상이 시장 내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노동 지표보다는 이제 소비 지표 그리고 연말 다가오면서 결국 소비에 대한 관심 늘어나겠죠. 따라서 이제 소비 지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에 따라서 소비 업종 미국의 증시 속에서 어떤 그 상승이 돋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IT 업종에 대한 장 마감 후 그 실적 발표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 내 IT에 긍정적인 분명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 좀 개별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 애플사에 대한 칼 아이칸의 자사주 매입 압력 부분 이 부분 가지고도 시장의 어떤 그 성격 내지는 잣대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하나하나 무엇보다 우리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로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최근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게 중국과 환율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국은 4분기 성장 둔화 전망도 지난번 3분기 GDP 성장률 나오기 이전에 한번 얘기를 들려주셨었잖아요. 중국이 올해 성장률 7.5%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는 거다. 최근에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을 중단한 것도 그런 측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추세 훼손의 요인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세 훼손이다라고 보기는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좀 과대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그 경기 연착륙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이지 향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시장의 눈높이 내지 시장의 중국에 대한 잣대가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좀 맞춰야 될 듯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되는 그저께 그런 뉴스 나왔죠. 스페인 2년 연속 그 GDP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0.1%의 플러스 성장으로 이제 그 전환했다라는 점. 이 부분
부분이 바로 턴어라운드 관련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이미 7.5% 성장, 지금 7% 이상의 성장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결국은 마이너스 성장으로의 전환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8%, 9%의 고성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제 지표에 대한 투명성, 이제 뭐 중국 경제 지표, 뭐 세계에서 가장 빨리 GDP 성장률을 발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GDP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투자자들의 시선, 다소간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 0.4% 증가 부분, 이 부분 중국에 좀 국한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아니라 미국에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무역 적자 중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오히려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위안화가 절상되고 그다음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중국에 대한 경기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발표하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역산해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애플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라라고 압력을 넣은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의미를 좀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뭐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올 텐데 때문에 소비 업종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다면서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뭐 칼 아이칸의 애플사에 대한 관련 그 부분은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실적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거꾸로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거꾸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오히려 미래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는 그 행간을 분명히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히려 그 성장성이 정체가 되면서 기업 실적 내에서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훼손하고 주주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모수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되겠는데요. 자기자본을 자사주를 사면서 좀 줄이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에서 그러면 어닝 그 ROE 비율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애플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관심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이제 ROE로 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오히려 ROE 중심의 대응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 이런 시사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알아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시장 ROE 관점으로 실적 관련 실적 발표 있으면 함에도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ROE 관점으로 좀 봐야 되겠다. 삼성전자를 예로 든다면 삼성전자 2010년 20%의 ROE에서 지금 현재 2012년 13년 기준으로 15%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줄어드는 것, 이런 부분들 모멘텀의 어떤 그 성장성의 정체 부분과 지금 현재 시장 내 IT에 대한 분위기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이 부분 결국은 잣대 계속되는 주주가치의 그 상승을 위해서 시장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관심의 영역의 변화 꼭 알아채셔야 되겠습니다. 네, 애플의 자사주 매입 압력은 곧 시장의 관점이 밸류에이션에서 ROE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었네요. 오늘장 전략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가장 좋게 보셨던 턴어라운드 업종 가운데 조선, 최근에 기관 매물도 좀 있었고 특별히 현대미포 어닝 우려 때문에 좀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이제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외치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뭐 소재 쪽, 이쪽도 화학주들도 어닝 발표 나면서 곧바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많이 이익은 났으면은 어닝 시즌을 빌미로 한 번쯤 차익 실현하면서 가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들 나오는데 오늘 또 어닝 쏟아지는 그런 날 아닙니까? 전략 구체적으로 주신다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무게를 좀 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 추세가 변화했느냐, 시장의 관심이 변화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니 환율일 텐데요. 환율에 계속되는 원화 절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 이렇게 본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 시장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 그렇다면 기존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조선주, 화학주 관심 계속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50원대를 크게 깨지 않으면 외국인 내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50원도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1,000원 이하 얘기도 지금 이미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점점 이제 그 시장의 눈높이가 환율 원화의 강세 분위기 그리고 원화 강세보다는 오히려 달러의 약세 분위기 쪽에 오히려 더 배팅이 더 지속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 결국은 미국에서의 어떤 그 양적 완화 축소의 이연 분위기, 이 분위기와 절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달러 약세 환경이 여전하기 때문에 뭐 원화 강세는 지속될 테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무엇보다 어닝 시즌에 이익 실현하다가는 물량 뺏겨서 나중에 사고 싶어도 못 살 수 있다라시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 쪽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입니다. 개장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전일 수급 특징주 면밀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먼저 보고요. 또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40거래 연속 샀던 날 뭘 가장 많이 담았나 보니까 오늘 아침 본 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았네요. 그다음에 코덱스 200, 호실적을 내놓은 LG생활건강, 현대제철 그리고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도 역시 업황 회복을 더 좋게 보고 있는 OCI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최근에 NH엔터 계속 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적 역시 별로 안 좋았었는데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 부각되고 있는 대한항공도 연일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어제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었죠. 신고가 냈었는데 기관 사랑 받았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연일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에스올 역시 OCI와 비슷하네요. 실적은 안 좋았지만 기관이 어제 많이 사면서 낙폭을 거의 미미한 상태로 만들고서 종가가 형성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시죠. 외국인은 KG 이니시스를 최근에 연일 사면서 어제 가장 많은 물량을 담았습니다. 쑥쑥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 어제 11% 급등, 외국인 공이 컸던 모양이고요. 인터파크는 기관 종목으로 알았는데 외국인까지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이센스 역시 전고점 신고가 노리고 있고 실리콘웍스가 어제 하루 만에 7% 급등했습니다. 기관은 SM을 가장 많이 담았어요. 4만 원대에서 약간 흔들렸던 SM이 어제 확실하게 4만 원을 뚫어줬었죠.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독보적으로 담았습니다. 그 밖에 신고가 다시 한번 낼 준비하는 원익 IPS, 로엔, 농우바이오, 한글과 컴퓨터 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박수환 차장님, 이 가운데 특별히 언급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도 세 종목인데요. 일단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기관이 최근 6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일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에 지급되는 어떤 마케팅 비용 등이 신규로 발생한 듯한 것 같은데요. 규제 불확실성이 2014년 2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은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고요. 빠르면 10월에서 11월 중에 결론날 예정이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3개월 이후에 발효되겠습니다. 따라서 규제 영향은 내년 2분기 정도에 확인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바일 4분기 매출이 아마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4분기 모바일 신작들이 어떤 흥행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11월에 라인 체이서 그리고 라인 도저, PC 아일랜드, 우파루 마운틴 등의 어떤 런칭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에 성과에 따라서 2014년 모바일 매출이 규제 영향을 얼마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동사는 최근에 이제 21일 날 모바일 게임사인 데브시스터즈를 800억 원 가치로 22% 인수하였고요. 향후 지분법 이익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출시한 쿠키런으로 5개월 만에 매출 300억 원을 돌파한 회사고요. 보유 현금이 3,500억 원 정도 되고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연결될 경우에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규제 상승의 어떤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 시작되는 2014년 2, 3분기 정도 무렵이 아마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의 주가 예상되고 있고요. 10만에서 13만 원 정도의 박스권 흐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11만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3만 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원익 IPS인데요. 23일 날 제외하면 외국인이 6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고 기관이 3일 연속
똑같이 동시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흑자 전환을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이 낮아진 대신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더 클 전망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특별히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상보다는 큰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시안공장과 16라인 증설 투자로 반도체 장비 매출이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삼성전자 소주 LCD 공장과 반도체 시안공장 가스장치 등의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진율이 높은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 증가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한 삼성전자 설비 투자였던 최대 수혜주로서 2014년 설비 투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2개 라인 즉 시안과 17라인 그리고 아몰레드 A3 라인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말 연초에는 삼성전자의 220억 원 시비 전환이 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설비 투자 수혜주로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고요. 향후에 삼성전자가 지분 취득이 확정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800원 언더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0,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웍스인데요. 최근에 애플 관련주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부터 LED 조명용 반도체 매출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특히 2014년 1분기부터 미국, 중국, 한국 등 10개 글로벌 조명업체에 본격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국내 최초로 LED 조명용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년 1분기부터 신규 매출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시스템의 오작동 및 급발진을 방지하는 반도체로서 현대자동차 전 차종의 신모델의 공급이 예상되어 있고요. 또한 향후 독일, 미국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 고객 기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한 대에 소요되는 센서 개수가 3년 전 대비 3배 이상 증가되면서 한 100개 정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 캐시카우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한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그 중소형 가치주로서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이라든지 LED 조명, 자동차 반도체뿐만 아니라 UHD TV 칩 그리고 터치 IC 또한 모바일 원칩 등 신성장 엔진 탑재가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전사 매출의 50% 차지한 애플과 거래 관계를 계속 기반으로 가고 있고 2014년부터 차세대 성장 엔진 탑재에 따른 제2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순현금 1,800억 원 보유로 재무 안정성이 높아서 저평가된 중소형 가치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3,500원 정도의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7,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아직 실리콘웍스는 3분기 실적이 안 나온 모양이지만 3분기 실적 또한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7%대 장대 양봉의 한 절반 정도에서 신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의견 주셨고 NH엔터와 원익 IPS 역시도 모두 눌림목 매수 가격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특징주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5일)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장 이제 막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전일 생각해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장 막판에 뒷심이 나왔죠.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040을 되찾았었고 코스닥도 하루 만에 컴백한 외국인 덕분에 530선을 이틀 만에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이 긴축 때문에 하루 전에는 우려를 샀었지만 전일 이미 우리 장중에 제조투표가 7개월 내 최고치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얼어붙은 것을 녹여준 아주 좋은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장중에 연저점까지 붕괴시켰었는데 때문에 자동차는 현대차 실적도 안 좋았지만 환율에 민감한 섹터들 어닝 시즌을 맞아 더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특징이었다라고 보여주고요. 어제 당국이 사실상 실탄까지 쓰면서 막판에 겨우 1,060원대까지 급등을 시켜놨지만 오늘 3분기 GDP가 다시 한번 1%대 성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원화 강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삼성전자 본 실적도 개장 전 이미 공개가 됐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시간 외에서 급등했다는 소식. 오늘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 가운데는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 SDI 등의 IT 자동차 기업들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거의 하이라이트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초가가 나오고 있네요. 양시장 모두 이제는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오늘 분석 도와주실 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에서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막판에 뒷심 괜찮았는데 오늘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 시도하네요. 네, 일단은 큰 의미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강보합권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약간 5일선이 조금 부담은 될 것 같아요. 한 2047포인트, 50포인트 정도가 5일선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오늘 좀 뚫고 의미 있는 좀 양봉이 출현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흔들리면서 어저께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할지 여부는 좀 확인해야 된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3분기 그 GDP 성장률 속복치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여기서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은 시장에 조금은 훈풍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의 주가 형성되고 있고, 일단은 주가가 상승 종목보다는 좀 하락 종목이 좀 많다. 하락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급락은 아니고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띠고 있다는 거 참고하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저께 그 외국인의 한 400억 넘는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가지고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뭐 그동안 코스닥이 올라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크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도 중요한 변수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533, 535포인트가 왔을 때는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연출시켰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몇 번째 반복되는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현재 같은 경우도 역시 533포인트, 535포인트 정도의 위치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35포인트 왔을 때 부담감이 있으니까 팔자 이런 말씀들보다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 어쨌든 지수 자체는 53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535, 아래는 525포인트 중심으로 두 달 동안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져봐야 525포인트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을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다 대부분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태용, 포스코 ICT 등 좀 강세를 연출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거나 혹은 강보합권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고, 일부 최근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혼조세를 띠면서 시장을 조금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보합권에서 양시장 개장했지만 코스피는 곧바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이 없는 양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일본 니케이는 전일 오전장의 분위기 안 좋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플러스로 턴을 하는데 그쳤었는데 오늘 다시 좀 눌리네요. 0.3% 정도 니케이가 밀리면서 14,439포인트에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일본의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 특별히 9월 근원 CPI라고 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7% 정도 오르면서 예상에 부합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본도 의외로 눌리고 우리도 약간 빠지는 분위기로 조금 급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더더군다나 궁금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될 텐데요. 서울 외환시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연저점을 드디어 붕괴시켰습니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탄을 썼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주 강하게 힘을 얻고 있는데 어제 억지로 1,060원대 반등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3분기 GDP 결과가 좋았어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유로존 및 중국 체감 경제지표가 선방한 영향으로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주간 고용지표가 소폭이나마 개선되면서 다시 방향을 틀어 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르키트가 발표한 10월 유로존 복합 PMI 지수는 컨센서스와 전월치를 하회하며 51.5를 기록했습니다만 3개월 연속 상승한 점을 감안해야 하고 4분기 첫 달 수치가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 지수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 지속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감소한 35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이 다소나마 완화돼 달러 환율 방향을 바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화는 달러당 97엔대 중반에서 달러 유로 환율은 유로당 1.37달러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장중 한때 연점점을 하향 돌파하며 1,054원대까지 하락했는데요. 오후에 외환당국이 환시장의 과도한 쏠림이 계속되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빠르게 상승해 전일 대비 5.2원 상승한 1,06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역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1.2원 상승한 1,064.4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3분기 국내 실질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원화 추가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외환당국이 1,060원 선을 하한선으로 사실상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추가 하락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사실 그 큰 실탄을 쓰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마지노선 이미 시장이 인식이 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060원대에서 크게 아래쪽을 향하지 않을 것임을 또 전망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발 종목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죠. 오늘 사상 최대 본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무덤덤한 것 같아요. 원래 잠정 실적이 더 좀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고 본 실적 때는 조용하죠. 차이가 별로 없는 한에서요. 자, 두 번째는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은 두 종목을 돌발 종목을 한번 꼽아보려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인데요. 포스코 실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포스코 ICT의 실적은 실적 내용이 특별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주가도 갭상승했습니다. LG상사는 그렇지만 실적 회복이 언제쯤 될지 알 수 없다. 4분기도 회복이 글쎄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반대 갭하락으로 떨어지며 출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포스코 ICT는 10,000원 트라이가 이번 이제 향후 며칠간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ICT, LG상사 이 세 가지 돌발 종목은 멀리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려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최대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크게 시장은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잠정 실적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분기 확정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 일단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4% 오른 59조 834억 원을 시현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26% 정도 오른 10조 163억 원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25.59% 상승한 8조 2,44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 같은 경우 역시도 8조 490억 원을 기록하면서 25.29% 정도의 상승을 그러니까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4일 발표된 3분기 예상 실적을 약간 그래도 웃도는 수준으로 일단 매출액은 한 800억, 영업이익은 600억 정도 올라서 공시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라는 기대에 역시나 부합을 했다. 예상 실적보다 소폭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어떤 사이클보다는 사업부별로 어떻게 좀 성장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눈에 띄는 게 이 반도체가 매출 9조 7,400억, 영업이익 2조 600억 기록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이 됐습니다. 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 20나노급 공정으로 전환을 해서 모바일 그리고 서버 대상 제품군과 이 게임기 대상 디램 판매 확대를 추진을 했고요.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10나노급 공정에 대한 전환 그리고 고부가 가치 차별화 제품 판매에 굉장히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성장, 수익성의 개선 이 부분을 좀 결과론적으로 좀 내놓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심들이 많으신 이 디스플레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해서 한 12%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9,800억 정도 시현을 했고요. 이 스마트폰 제품 중심으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소위 아시는 OLED 이 패널 판매가 증가는 됐지만 이 대형 액정 표시 장치, 그러니까 LCD죠. 이 LCD 패널의 판가 하락 그리고 OLED 생산 능력의 어떤 증설 가동 이런 부분들로 비용이 좀 발생하면서 디스플레이 부문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든 양상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IT 모바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 증가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출은 역시나 가장 크죠. 36조 5,70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6조 7천억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증가를 했고요. 이 갤럭시 S4와 갤럭시 노트 3 같은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판매가 유지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아직은 그래도 좀 잘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급형 스마트폰 판매 확대 이 부분이 전체 스마트폰의 판매량 확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 판매량의 경우에도 역시나 증가세를 좀 시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탭 3 등 태블릿도 이 7월부터 본격 판매가 되어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3분기는 마무리됐지만 4분기에도 3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은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뭐 가전 부문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감소를 하는 모습, 역시나 가전 부문은 아직까지 좀 개선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또 대형 쪽, 대형 인치수의 판매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급형 전략 제품 라인업도 좀 강화를 했지만 이 대형 사이즈의 판매 이 부분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상승한 부분 그리고 약간 전분기 대비해서 좀 축소된 부분들이 상충은 됐지만 결국에는 이 상승했던 성장했던 부분들이 하락했던 부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폭의 성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쏟아낸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3분기에 이 시설 투자를 6조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 중에 반도체가 2조 6천억, 디스플레이 부문이 1조 9천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약 15조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4분기에 국내에서 디램 공정에 대한 전환, 연구소 건립 등에 투자를 하고 이 중국의 시안 반도체 공장에 대한 건설, 수조 LCD 공장 투자. 그래서 연간 투자 규모는 일단 당초 예상했던 24조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도 역시나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 이 반도체 부문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역시나 4분기면 이 IT 제품들의 계절적인 성수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3분기를 뛰어넘는 4분기의 실적 기대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당연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움직임상으로는 사실 뭐 오늘 크게 큰 반응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14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한 14만 3천 원대나 뭐 13만 한 8천 원대 그러니까 14만 원에서 13만 원 후반대까지는 매수권역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 가격대에 왔을 때는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두시면 연말까지 생각보다 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ICT인데요.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대감도 있었고 뭐 LED 관련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 3분기에 대한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 9.55% 줄어들었지만 단기 순이익도 조금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26%. 근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52%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에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좀 빼면서 나오는 순이익이지만 비용 집행 전에는 굉장히 좀 성장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내용을 좀 보면 이 ICT의 별도 기준 3분기 매출액, 뭐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과 이 순이익은 좀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 이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대한 미회수 채권 환입으로 인한 일회성 영업이익 60억 정도를 좀 감안하더라도 한 7.5%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좀 만성 적자였던 철강 외 사업 부문, 그러니까 그린 테크놀로지 부문인데 이 그린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2분기 1.4%에서 3분기 6.7%로 거의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5배 가까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좀 늘어났다는 건 결국에는 이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지셔야 될 것 같고 이 자회사인 연결 자회사인 포스코 LED 그리고 포뉴텍의 합산 실적도 2분기 1억 적자에서 3분기 15억 영업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4분기부터 또 이 포스코 LED의 매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LED 매출 증가로 연결 자회사들의 영업이익 개선 속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도를 받을 수 있다,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4분기 포스코 LED의 매출이 한 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약 140억 정도 되는데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ED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흐름상으로는 일단 뭐 조정을 굉장히 1250원 고가 이후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120선 정도의 가격선인 8,000원 후반대 가격을 지지를 했고요. 최근에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9,500원대 이평 저항 이 부분이 뚫리고 9,600원 정도 안착을 하면 재차 이 1250원이었던 정고점에 대한 가격 트라이에 대한 움직임이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일단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200원 밑에 그러니까 9,100원 정도에서 8,800원 수준까지의 매수권역으로 좀 이용을 하시면 포스코 ICT도 아직 시세가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다. 반등 기로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가 점쳐진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LG상사인데 최근에 상사주들이 의외로 흐름들이 좋았었는데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사주들보다는 움직임이 조금은 더뎠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3분기 실적 부진이 제시가 됐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9% 약 44% 감소한 152억을 시현을 했고요. 매출액은 한 4.6% 정도 줄어서 3조 1661억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가 쪽에서는 목표가로 줄줄이 좀 하향을 했고요. 구리광산, 뭐 석탄광, 신규 이 에너지 생산 관련된 지분 투자가 아직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 예정이었던 이 인도네시아 석탄광 상업 생산 자체가 이 운탄로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2015년 상반기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추진했던 사업들이 생각보다 예상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생산 광구에 대한 신규 이 에너지 발굴 지분 투자가 없을 경우에는 내년 이 세전 순이익 같은 경우 2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금은 굉장히 좀 회의적인 태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좀 하락을 했고요. 뭐 전저점이 일단 29,650원인데 3만 원이 깨진다면 그래도 LG상사 같은 경우에도 좀 매수권역으로 좀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요한 것은 29,000원대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 29,000원 가격이 좀 하향 돌파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삼성전자, 포스코 ICT, LG상사 돌발 세 종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일 시장에 큰 화제가 됐었던 현대차에 이어 오늘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과 연동주여서 자동차는 충분히 조금 안 좋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다가 전일 현대차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기아차는 예고된 하락이 불가피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전일 실적 부진하게 나왔던 정유주 가운데 S51에 이어서 가장 정유주 가운데 강했었던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또한 공개가 됩니다. 어떤 흐름을 보일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 유 대표님이 좀 짚어주시죠. 네, 현대차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뭐 호실적이었어요. 뭐 최대 실적은 유지가 됐는데 네. 이제 증권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모자랐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감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워낙에 그거 맞추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난 현대차 같은 게 약 한 달 반 정도 파업 때문에 공장 설비를 탱탱을 못했잖아요. 그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 실적을 갱신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만약 그 부분이 없었다라면은 엄청나게 또 뭐 증권사도 지금 리포트 속 난리가 났겠죠. 뭐 서프라이즈다 어쩌다 하면서 큰 영향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수준만 본다라면은 지금 퍼로 따진다라면은 지금 한 6배, 7배밖에 안 나오면 7배 한 8배 이하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실적이 조금 못 미쳤다고 해서 뭐 그 부분에서 뭐 주가가 뭐 폭락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간 조정을 좀 기간 조정의 연장선에서
주가 조정이 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면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좀 다른 문제죠. 약간 실적이 지난 분기에서부터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좀 띄고 있었어요. 물론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뭐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신다라면 오히려 그걸 빌미 삼아 주가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환율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초에는 환율이 워낙 강세에다가 엔화 약세가 같이 맞물리면서, 자동차라든지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의 우려감이 작용했었었는데, 지금은 엔화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네. 100엔대에서 계속 수평을 하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발생되는 부분은 솔직히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연초와 같은 분위기로 가진 않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어저께까지 40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네. 엄밀히 따지면은 7월 11일부터 순매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매도했던 걸 뺀다라면은 거의 한 60일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자금 때문에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냐?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들 자체도 국내 시장을 좋게 보고 기업의 실적 좋게 보니까 주식을 사는 것이지 단순히 안 좋게 본다면 자금을 빼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 요인이 다르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로 인해 가서 연초처럼 막 원화가 뭐 연저치를 갱신한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가 뭐 급락으로 빠지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네. 주가를 보신다면 원화는 계속 한 1,100원대에서 1,050원대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주가는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와 같은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유주의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COL 같은 경우가 저는 어저께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좀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정유주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시장 상승을 좀 대안주로도 선택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가 상승은 솔직히 제한적이에요. 유가 상승은 전혀 움직임이 없죠. 다만 우리나라도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 GDP 속보치가 나왔습니다만은 성장률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제조업 PMI 지수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경제가 계속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경기가 회복되면서 석유 혹은 뭐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정제 마진이 계속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은 이번 주에 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약간 위축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하게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두세 업종들이 있는데 은행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띠다가 고점을 화려하게 벗겨내면서 강하게 올라갔었죠. 지난주 후반서부터. 네. 그리고 패션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간 고점대에서 흔들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강하게 올라왔었던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그타 정유주가 뭐 내일 당장 뭐 급등세를 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뭐 엄청난 가격 조정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IT 몇몇 종목들의 오늘 연장선상에서 흐름을 좀 살펴봐야겠고요.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둔 두 개의 큰 기업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살펴보려 합니다. LG전자 어제 3분기 실적 별로였는데도 역시 모바일 부문 1년 만에 적자 났는데도 주가는 괜찮더니 오늘 또 뒤늦게 빠지고 있고요. 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급등했었던 LG이노텍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오늘 또 같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 SDI와 삼성 전기도 같이 좀 살펴봐야겠네요. SDI는 이미 좀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김근호 과장님 네 종목 살펴주시죠. 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진 3분기에 이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진을 좀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의 잣대를 좀 들이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진을 빨리 좀 회복하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이 실적 부진이 그렇게
빠르게 좀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의해서 좀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3분기 실적이 윗돌았고 4분기에도 실적 회복은 그렇게 쉬워 보이질 않는다. 그리고 이 4분기가 사실 IT 제품들, IT 기기들의 계절적인 수요 성숙인데 이 마케팅 경쟁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이 세트 사업부의 마진이 보통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 얼마만큼의 실적을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역시나 냉정하게 좀 기준을 가지고 좀 봤을 때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부분에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환율 상황과 심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경쟁 구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과연 LG전자가 경쟁사인 삼성전자 대비해서 얼마나 큰 경쟁력이 있는지를 몸소 보여줘야지만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주고 판매량으로 보여줘야지만 투자자들이 LG전자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간에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조짐은 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3분기 휴대폰 마진이 굉장히 좀 급락한 부분 이 부분은 뭐 좀 시간을 갖고 결국에는 좀 풀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 판매량 이 부분이 LG전자의 향후 주가를 되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주가를 계속적으로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고 결국에는 이 LG전자의 휴대폰 판매량과 휴대폰 이 부문의 이 실적 추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신다면 또 LG전자에서 어떠한 또 기회도 충분히 찾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차트상으로는 일단 67,000원이 전저점인데 일단 67,000원만 지지가 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한다면 이 67,000원 부분에서는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타이밍이 좀 이른 것 같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LG 이노텍인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역시나 LED 3분기 또 호실적까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1.7%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LED 상황이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뭐 나아진 부분들이 많지 않았음에도 이 모바일 부품의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 이 부분이 실적의 어떤 주된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부분들로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 카메라 모듈 쪽은 전략 고객의 신모델 효과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11% 증가하고 수익성도 같이 개선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터치 윈도우가 수익성이 좋은 G2 제품의 터치에 비중 증가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패키지는 수율 개선 그리고 고객산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LG노텍의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다들 기대감이 많은 이 LED 부분 이 LED 부분 역시도 최근에 이 울트라 HD TV, 태블릿 PC 이런 부분들이 이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성장 이 부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LED 쪽 조명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도 개선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LED 부문도 LG 이노텍 충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LG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LG 이노텍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 만약에 저라면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87,000원대 이 가격 갈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LG 이노텍을 좀 매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이 돌파가 된다면 가격적으로는 9만 원부터 10만 원대까지의 가격 상승 트라이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87,000원대까지 한번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삼성 코닝 정밀을 매각하는 데 대한 여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코닝 같은 경우 이 지분 43%를 코닝 측과 교환키로 했다고 합니다. 삼성 SDI
SDI 측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이유로 인해서 좀 급락세를 타고 있는데,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받아오던 지분법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분법 이익도 결국엔 이익이 포함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제기가 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러나 전문가들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내년 이 삼성 SDI 순이익 감소는 퍼센테이지로 한 4%대 정도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순이익은 소폭 감소하겠지만 결국에는 정량할 수 없는 소재 부분의 어떤 협력, 그리고 글라스 장기 계약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수급만 봤을 때는 과연 그 의견이 맞는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뭐 수급상으로는 일단 주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만약에 18만 원이 지지된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밀린다고 하면 17만 원대 후반까지도 좀 밀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평선 가격대는 한 17만 6천 원대 후반, 이 정도에서는 매수 가격으로 좀 이용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IT 부품주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삼성전기의 어떤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82,000원대가 깨지지만 않는다면 82,000원대 정도에서는 공략해봐도 되는 가격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몇몇 종목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전기술 3분기 실적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주가 흐름도 역시 좋지 못하고요. 네이버가 라인에 이제 글로벌 상장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 여름 일본의 상장 얘기가 더 구체화되자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어제 실적 부진에도 오르는 듯 하더니 워낙 강세 수혜주라도 전 고점에서 약간 버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특별히 현대상선이 재차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짧게 분석 부탁드려요. 네, 일단 대한항공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가 매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4분기 성수기 기대감, 원화 강세 기대감 맞물리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약간 쌍봉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는 부분들, 차라리 4만 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여기서 단순한 기대감 매수하기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한전기술 연일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죠.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띠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탈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여기서 무리하게 저점 매수는 좀 자제하자. 실적 자체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약간 3D 프린트주들이 좀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3D 프린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전혀 관계된 게 아직은 없다. 다만 QSI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지 HP에 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는데, 여전히 그 테마주로 묶여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저께 HP가 3D 프린트 시장에 진출한다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이슈는 좀 짧을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오늘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상선, 네. 제형솔루텍, 에머스퍼스픽 등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억류된 6명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네. 게 이제 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거기 왜 갔는지 좀 이제 검문이 들어가겠죠. 그거에다가 국감을 최초로 이제 개성공단에서 하겠다. 북한이 이제 승인했다.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요즘에 북한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뭔가 한 번 했다가 또 안 좋은 떡 한 번 줬다가 또 안 좋은 행동했다가 이런 모습 띄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하면서 무리하게 기대는 가지 말자. 또 하나 금강산 관련해서도 예전만큼의 효과는 없을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많이 관광을 갔는데, 지금 금강산 개방한다고 해서 예전만큼의 수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테마는 테마일 뿐이고 그 이후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선주가 오늘 일제히 다시 내립니다. 2-3% 정도 하락하면서 약간 차트 옆으로 붙이는 기간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OCI도 3% 안팎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좋았던 태양광도 드디어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주도주가 없는 것이
사실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있는데 주도주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답답한 네네. 것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역시 주도주의 흐름을 봐야 된다. 왜냐면은 시장이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주도주가 계속 치고 나가야지 시장이 꺾이지 않는 거지. 여기서 주도주가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은 주도주가 바뀌려면 한번 크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주가가 상승 반전할 때 그때 주도주가 바뀌는 거지. 일시적인 기간 중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주도주가 바뀐다? 그러면 증시는 그렇게 움직인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주도주가 바뀌기 위해서는 자금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금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주도주가 꺾이지 않았다. 다만 주도주의 반등 강도는 체크하자. 어저께 주도주가 1차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꺾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도주의 흐름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켜보면서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반등 강도를 체크하자 유 대표님의 조언이었고요. 멀리 압구정 지점에서 오늘 또 도와주셨던 김근호 과장님도 오늘 전략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대형주 중에서는 화학하고 금융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금융업종의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 바텍, 뭐 뷰웍스, PJ전자 이런 이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뭐 주도 업종 확실하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사실 어떤 게 주도 업종이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당장에 좀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복합해 봤을 때는 바이오 헬스케어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시장이 그렇게 쉽게 꺾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시장이 뭐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꺾인다. 뭐 오늘도 거의 뭐 코스피 기준으로 0.8% 정도 흐르는데 뭐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출회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은 아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환율이 뭐 전저점을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전거래일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수출주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 나가는 건 아니냐? 지금은 과거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수출주들이 빠지면 외국인들은 내수주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이 매력도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 뭐 환율, 뭐 국내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주가 없으면 답이 없다. 이런 상태는 지금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대안이 많아졌고 체질 자체가 개선된 지금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 이 부분을 물론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너무 많이 걱정하시진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섹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형주 중에서는 금융화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헬스케어 장비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공통적으로 최근의 원화 강세 걱정은 크지만 과거와는 다르다라시면서 환율이 시장 혹은 종목에 끼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멀리 메리츠 정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출발 상황 그리고 종목들 분석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팔자로 돌아서는데 기관도 같이 팝니다. 코스피가 재차 2030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주쌤 만나서 더 자세하게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270.00 라인 주시면서 이 라인 넘어서면 아주 안정적으로 매수 한번 가담해보자라고 하셨었는데 전일은 그럭저럭 전략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음봉 뚱뚱이가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268까지 급하게 밀렸는데요. 혹시 자체 개발하신 신호등 시스템에서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황금 라인도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 출발과 함께 신호등은 매도,
시장 조정이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요. 좀 아쉽죠. 해외 증시 쪽 대비해서 본다라면 우리나라 지금 디커플링, 즉 반대 포지션이 나온 상당히 시간 대비 좀 빠르게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의 징후가 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보통 요 시간대 되면은 매수로 전환됐던 특징에서 이제 큰 규모는 나오지 않지만 360억대의 매도 우위 속에서 프로그램도 매도 우위 출발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대비 좀 급하게 빠져서 뭔가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전 좀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이면 최소한 주말에 좀 편안하게 쉬시려면 시장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느낌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급속히 좀 빨리 빠졌거든요. 그럼 다시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부분에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선반영 해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측면에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매수 매도로 반복하는 부분에서 매도 우위 쪽이 좀 멈춰있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 창구 쪽이 공격적인 매수에 그리고 투신 쪽이 공격적인 매도 우위 쪽이 나옵니다. 자, 투신 쪽은 누적 포지션의 반 정도를 먼저 청산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매도 우위 쪽으로 좀 더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산점이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좀 급속하게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 포지션 쪽으로의 누적 포지션들을 교체한 것들이 지금 일단은 손실 구간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의 변동보다는요. 현물 쪽의 흐름을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이 이 콜옵션 쪽이 저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이 개인들의 포지션입니다. 최근 한 2개월 정도의 시간 대비해서 측정을 해보면 70억. 정말 좀 드문 현상이 하나가 나오고 있거든요. 매수위 쪽이 40분이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30분도 안 되는 상황에 70억 규모까지 좀 순간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은 순간적으로 밑으로 밀렸고요. 철저하게 디커플링 계속 지금 개인들과 반대 포지션들을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의 의중이 뭐고 어느 자금인지가 상당히 지금 궁금해서 그걸 지금 찾고 있다 초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조금 개인들의 포지션과 반대쪽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풋옵션 쪽은 그에 반해서 완전히 거래가 이제 줄어들면서 풋옵션의 시세가 지금 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 등가 부분에서는 40% 이상 쪽에 플러스권이 들어오겠고요. 또는 외가 부분 같은 심지어 장중 부분에서 100%까지 시세 차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이 부분을 잡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진정을 한번 해보자. 낙폭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익과 비차익 쪽의 추이를 보면 프로그램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가 나왔죠. 자, 제가 이 얘기는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눌림 조정이 좀 확대가 되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기술적 자리도 아니다. 신호등에서 일봉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압박 카드는 나왔다 분명히.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현물 쪽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서 프로그램 동시에 유발이 되고 된다면 시장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만 계속 체크하시면 수급에서는 절대 틀리지 않는 시황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대응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의 선물 쪽에서의 매수 강도가 확산이 나오는지 확대가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 시장 종합 쪽의 누적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쉬운 방식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외국인들이 얼마 전까만 해도 2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위적인 총 누적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 매수이 전환되고 나서 그것도 장 마감 쪽에서 최종 수급에서 전환 스위칭이 났기 때문에 이 규모가 다시 확산이 되는지를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누적 포지션은 매수 쪽으로 좀 외국인들 수폭 잡아놓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금일장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20억 정도의 매수세밖에 거의 영향력이 없지만 이것이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500억대를 넘어가서 1000억대로 좀 들어오고 나면 우상향 쪽으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수급의 강도 대비해서는 빠지는 속도가 너무 급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이제 궁금해하시는 차트를 통해서 신호등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신호등에서 일봉을 하나를 좀 보겠는데요. 네, 고점을 논하지 말자. 이번 반등은 274대 부근까지 나와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신호등의 녹색등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봉상 조정 양상 쪽을 만든 것은 분명하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오늘장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자, 어제 저희는 이제 매수분을 오버나잇을 했는데 오버나잇을 하서 청산을 이제 바로 잡았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등 자체가 270.30대 부분에서 녹색등으로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연거푸 내려왔고 여기 지지력 여부를 체크하고 있었던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신호등은 뭐라고요? 녹색등 밖에 있던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착을 시도하게 되면 매수다. 역발상에서 역행 위치에서 잡을 수 있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기준점에서 녹색 등을 브레이크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약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는 아무래도 지금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일단 우리가 시장의 파생 시장은 대응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해 출발 전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상해 전에 먼저 기술적 반등을 10시와 10시 반쯤에 기술적 반등을 먼저 치게 되면 역시 신호등 측면에서는 조금 고점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전 출발은 예상치와 좀 다르게 매도가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장 황금 라인 잡아드리면 저 위쪽에 있습니다. 이미 좀 체크를 했던 자리는 바로 270.20입니다. 깨지면서부터 음봉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도 보이기 때문에요. 완벽하게 올라타기 위해서는 최소한 269.50대를 넘어서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매수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빠르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장 시작 전에 반등이 이미 나올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셨었고 이미 이전에 잡아주셨던 황금라인 깼기 때문에 269.50대 올라타기 이전까지는 매도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훈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한 지 약 한 1시간 정도가 다 돼가거든요. 근데 우리 김동훈 멘토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팔고 있습니다. 장 초반 약간 파는 거는 뭐 어제도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40일 거래 만에 확실하게 매도 전환하는 것일까요? 기관까지 같이 팔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2030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SK이노베이션 실적 나온 거 참고하시고요. 어닝 시즌에 따라 실적에 따른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는 점 분명히 합니다. 환율은 당국이 어제 개입하면서 1,060원대 저점 인식이 확산된 것 같아요. 오늘 2원가량 반등하면서 오히려 올라오고 있네요. 이상 출발진 시바이드 2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